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경제 지표도 많이 나왔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을 시작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 회의가 거의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고요. 혼란에 빠진 투자자들이 상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산 시장 역시 그런 혼란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연준의 통화 정책 대전환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문제는 그 속도와 궤적일 것 같습니다.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12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키워드 바로 FOMC의 통화 정책 회의였죠. 연준이 그냥 그대로 유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하면 돈을 찍어서 그냥 뿌린 프린터가 생각났을 정도인데요. 내년부터는 뿌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진공청소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아주 급하게 전환을 했죠. 사실 지금까지 시장이 연준의 스탠스에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것은요. 제롬 파월 의장이 모든 정책의 변화가 있을 시에 미리 시장에 알려주겠다고 이 포드 가이던스를 충실히 잘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번에는 그 포드 가이던스의 속도와 실제 정책 사이의 갭이 이전보다 훨씬 빨랐다는 데 시장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그동안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주장을 철회한 게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된 직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불과 2주 전인데요. 연준은 이전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테이퍼링에 착수하기 전까지 무려 거의 3 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상원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을 철회하고요. 실제로 테이퍼링을 2 배로 가속화하는데 겨우 2 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연준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잘 알 수 있죠. 이 문제는 채권 매입 축소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인데요. 시장의 충격은 결국 전망했던 대로 점도표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중요한 건 점도표였죠. 모두가 알고 있고 예상했던 채권 매입의 축소, 이 가속화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어떤 수준의 속도로 올릴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했는데요. 이게 인제 사뭇 충격적이었죠. 물론 시장이 3 번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본 건 사실인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의 전망은 실제보다 조금 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 실제로는 한 2번 정도 하겠다라고 해도요. 이 불안이나 우려가 커지면 3번 수준까지 본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연준이 시장의 전망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 연준은요. 미국을 포함해 글로벌 경제라는 배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우왕좌왕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배의 선원들은 이미 올해 중순부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장님이 전혀 말을 안 들었었죠. 그러면서 계속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와서 상황이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안 되겠다. 방향 틀자.' 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향을 선회하는 각도가 지금 아주 크죠. 사실 불과 6 개월 전만 해도요. 내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겨우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는데요. 그게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나니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의 모습이 점도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 임원들은요. 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 중 절대 과반수가 최소 3 번을 해야 된다고 본 건데요.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수준이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곧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난 비둘기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매가 돼서 시장을 쪼고 있는 겁니다. 이 연준이라는 배가 그 방향을 180 도로 돌려서 그것도 아주 빠르게 선회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인데요. 이 차나 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물건 갑자기 휘청이고 쏠리게 마련이잖아요.
이 이번 주 자산 시장의 모습은 딱 그 모습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발표된 직후에는요. 시장의 충격이 덜했죠. 사실 대부분 시장이 전망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점에서 시장은 반대로 릴리프 랠리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기준금리 를 내년 초에나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영국이 금리를 어떻게 보면 좀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많은 매체들이요. "충격적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영국은 사실 11 월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린다라는 말은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워낙 확산세가 이제 무섭게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그 경제 제재를 정부가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 가능성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놀랍다는 반응이 주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럽 중앙은행도 팬데믹에 대응하는 그 긴급 구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인 PEPP를요. 3 월에는 종료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제 뭐 일본부터 러시아, 멕시코 이번 주에 통화 정책을 발표하는 20 개에 달하는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일제히 긴축으로 향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내년 금리 인상 자리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하던 시장의 충격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죠. 지금 그 자산 시장의 모습은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요. 급속도로 빠르게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주식 시장은 그래도 차라리 단순해 보입니다. 금리 인상의 우려가 커지면서 나스닥의 기술 성장주가 뭐 당연히 크게 빠졌고요. 반대로 파이낸셜이나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이 인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를 이거는 쪼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채권을 포함해서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은 조금 복잡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채권 시장은 그 연준의 스탠스를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3 번이나 인상하겠다고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는 이걸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벤치마크 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 년물 금리는 되려 빠졌습니다. 뭐 5 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2 년물 금리도 더 낮아지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뭐 이걸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시장이 용납하지 못하고 있거나 연준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만일 기준금리를 3 번이나 올리겠다고 하면 내가 채권 투자자라고 해도 지금 당장 채권을 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더 사고 있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내년 전망에서 연준이 3 월에 기준금리를 실제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봤고요. 그럴 경우에 매 분기마다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아주 티피컬한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년 동안요. 금리가 무려 6 번이나 올라가게 된다는 건데요. 현재 지금 실효 금리 연준 기준금리 그 실효 금리 상단이 0.25% 잖아요. 0% 에서 0.25%. 근데 이제 6 번을 올리면 이게 1.75%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2 년물 금리는 0.63% 고요. 5 년물도 1.15% 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는 언제나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요. 연준이 가이드를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이걸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수준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50%에 가깝게 보고 있고요. 6월 기준금리 인상까지의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은요. 연준이 점도표에서 보여준 그것보다 훨씬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임원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금리 인상 속도와 궤도는요. 아주 파괴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게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2025 년까지 금리를 쭉 끌어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전망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상 2024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거의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시장의 전망이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경제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이제 둔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먼저 지금 오미크론이 현재 영국 있잖아요. 영국 전체 감염자의 50%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유럽은 오늘 독일이 그 IFO 경기 체감 지수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경제 둔화세가 시작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제도 이번 주 나온 경기 지표들이요. 대부분 다 모두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PMI부터요. 산업 생산, 소매 판매까지 모두 11 월부터 상당한 둔화가 시작됐음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상황이 이런데 연준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력한 긴축을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피크는 찍었다. 내년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국 일시적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일시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냐와 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계속 시장에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요. 2022년 그러니까 내년 경제와 투자 쪽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요.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 모건, 찰스 슈왑 정도를 봤는데 아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내년 초에는 피크를 찍고 둔화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이 수요의 폭발을 감당 못한 공급망의 병목 현상하고요. 이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물류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던 것이 인제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일단 내년부터 수요는 둔화될 것이 확실시된다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요. 구매 의향도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부양책 한마디로 이 프리머니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올해 내내 비정상적일 정도로 그 상승세를 보이던 상품 수요의 둔화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나온 제조업 관련 지표가요. 11 월부터 일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매 판매 역시 11 월이 연말 소비 시즌의 피크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반대로 올해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폭 늘렸던 공급 그 생산망은 내년 중반부터 힘을 얻기 시작을 해서 수요를 압도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해와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면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도 사실 이거를 알고 있죠. 제롬 파월 의장도 정책 발표 이후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요. 어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 정책 회의 브리핑 이후도 그렇고 그 전주 지난주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나중에 둔화될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믿을수록 그리고 얘기를 그렇게 할수록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반대로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거는 역시 일종의 인제 연준이 얘기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로 인한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속으로는 믿고 있지만 겉으로는 일시적이라고 "안 하겠다. 지금부터 아주 진지하게 대해 주겠다."라고 하면서요. 내세운 게 바로 12월 통화정책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연준의 강력한 매파 정책으로의 전환 시그널 자체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시장은 이미 그걸 알고 있고요. 시장 금리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번 주에 시장은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우당탕 뭐 가치나 경기 방어주로 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다시 배가 회전을 멈추고 정상적인 항해를 시작을 하면 자산 시장은 균형을 잡고 리밸런싱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제 오늘 가치가 성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아웃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시장 금리는 여전히 금리가 한동안 낮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인제 10 년물, 20 년물, 30 년물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지금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장기간 저금리 시대를 의미하는 골디락스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요. 지금 뭐 1% 수준에서 2% 수준이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진다면요. 금리 환경이 아주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로 금리이기는 하지만 이 제로 금리라는 자체가 아주 비정상적인 거지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 수준의 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금융 환경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인제 2019 년에 연준이 그렇게 고삐를 잡고 금리를 막 올린다고 올렸는데도요. 결국 2% 수준까지 밖에 못 올렸습니다. 시장이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뭐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QE 1, 2, 3 막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 부채의 규모로 인해서 이자의 상승세를 시장이 전반적으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정말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채를 이번엔 정말 영혼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번 팬데믹 기간 이후에 연준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요. 연준은 1970 년대 금리를 20% 가깝게 올린 이후에 거의 반백 년 동안 금리의 상한선은요. 계속 낮아졌습니다. 한 번도 더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1990 년대에는 10%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고요. 2000 년에는 6.5%, 2006 년에는 5%, 그리고 2019 년에는 다시 또 2.5%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렇다면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예상대로 내년부터 빠르게 둔화를 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요. 2%가 아니라 기껏해야 1% 수준 정도밖에 못 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 아주 틀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과연 둔화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달라지겠죠. 다만 시장이 연준 역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점도표로 나타난 수준의 금리 인상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만일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벗어나서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시장은 패닉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연준이 정책 목표를 경제 부양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잡기로 지금 못을 완전히 박은 건데요. 그런 이상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로 대응할 거다라는 걸 이제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지금까지 아니었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최근 계속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역사적으로 자산 시장 역시 과열되면서 상승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하고 궤적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위로 향하는 궤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속도가 만약에 느리고 완만하면 증시는 상당히 우상향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요. 금리 인상이 반대로 너무 빠르고 방향도 위로 향하면은요. 증시는 당연히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자로서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장단기 금리차와 수익률 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연준의 정책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으로 인식이 되면은요. 이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가 되죠. 왜냐면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금리에서 나타나는 건데 단기 금리는 낮아지고 장기 금리는 반대로 높아지는 아주 정상적인 구조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연준의 정책이 뭔가 이상하다, 너무 빠르다, 어 이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면은요. 장단기 금리 차부터 좁아지면서 시장 금리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는데도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건 아주 비정상이죠. 시장이 "이건 아니다."라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10 년물 국채 금리하고요. 2 년물 국채 금리와의 장단기 금리 차를 보여주는 차트, 인제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S&P 500을 겹친 겁니다. 주황색이요. 15일 연준이 통화정책 회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는요, 빠르게 확대됩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뭐 "괜찮을 것이다.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연준이 보여준 속도를 다른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일본, 러시아, 멕시코 같은 주요 국가들이 무작정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시장이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장단기 금리 차가 빠르게 축소됩니다, 어제부터. 이러면서 인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주식 시장도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사실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래서 중요한데요. 연준이 금리를 내년에 3번 올릴게 하면 다른 나라들은 안 올릴 수가 없어요. 더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강의 달러를 가진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런 미국이 금리를 3 번이나 내년 올리겠다고 하면요, 우리 같은 나라는요, 배로 더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뭐 영국이나 유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무리 뭐 파운드화나 유로화가 기축통화에 속한다고 해도 달러만 하지는 않죠. 달러가 강해지는데 여기에 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우호적 인제 완화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자살골을 넣는 거하고 다름없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상황이 이러니까요. 뭐 이머징 국가들은 당연히 더 심할 수밖에 없죠. 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갑자기 어떻게 변하냐면은요,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제로 금리에다가 막 재정이니 통화니 돈을 펑펑 써면서 막 부채놀이를 하던 신흥국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그것도 갑자기 너무 빠르게 올리면은요, 이 신용 경색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시장이 우려하는 건 미국 경제라기보다 이런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국 시장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요, 인플레이션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번 주 나온 경제 지표는 여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단 지난주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어마어마했죠. 사상 최고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9.6%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연준 통화정책 회의 당일에 나왔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기업들의 물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장의 우려가 사실 커질 만도 했죠. 당장 시장의 대표적인 지금 뭐 베어라고 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요, 물가 상승세가 이렇게 유지될 경우에 기업들의 프로핏 마진이 33%나 축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인 건요, 최근 공급망의 부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이거 PCE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공급과 수요를 인제 내용을 잘 보시면 공급과 수요에 민감한 부분에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최근 가격 상승세의 대부분이 공급 문제가 아닌 수요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부분이죠. 이번 주 나온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표하고요, 마켓의 PMI, 그리고 인제 소매 판매, 마지막으로 산업 생산을 보면요, 여기에 대한 단서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 노른자 중에 노른자다라고 할 수 있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11 월에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연말 소비 시즌의 핵심이라는 11 월에 부진한 건데요. 10월 달에 1.8%나 증가했는데 이게 무려 0.3%로 대폭 쪼그라들었습니다. 연말 최대 성수기라는 가전제품부터
전자제품이요. 제일 큰 폭으로 축소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팔리는 뭐 제너럴 머천다이스도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겨우 증가한 건요. 가솔린이나 뭐 스포츠웨어, 식료품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말 소비 시즌에 나타나는 소비재, 그 소비 증가 추세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 프록터 앤 갬블의 실적 보고가 나왔던 10월 중순부터 월마트의 실적이 나왔던 11월 중순까지 계속 언급한 부분인데요.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되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미리 산다라는 거였죠. 저도 그렇게 샀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월마트 실적에서 이건 거의 확실시되게 나왔죠. 자, 실제로 연말 소매 판매 지표가 이걸 입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을 미리 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반대로 보면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마켓의 PMI 지표입니다. 이 두 지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11월 월, 그러니까 그 후행 이 전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11월 현재 상황을 기업들에게 묻는 굉장히 선행적인 지표입니다. 두 지표 모두 보시면요. 제조업 활동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밀린 주문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가격 압력도 피크를 찍고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스몰 비즈니스들의 그 우려가 걱정이 인제 계속 커져 간다는 건데요.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경제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지금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고요.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지금 바닥을 쳤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과연 올해 수준의 수요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아주 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물론 오미크론도 있죠. 이 오미크론 변이는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입니다. 남아공에서는요,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피크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근데 반대로 입원율은 훨씬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 델타 변이 확산세에서 나왔던 입원율이요. 무려 19%였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이후에는 1.7%로 엄청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감기 수준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중증 환자가 많은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이 빨리 지배종이 되는 게 더 나아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요. 이전에 계속 얘기한 대로 JP 모건의 의견처럼 그 '코로나의 종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뭐 그래도 인제 코로나는 코로나라는 거죠. 영국에서 이미 오미크론이 전체 감염자의 50% 수준으로 이미 확산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 미국은 아직 뭐 전체 2.9%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있는 뉴욕과 뉴저지에서요,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13.1%로 지금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요즘 여기에서 감기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약한 감기 수준은 솔직히 뭐 코로나 검사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데이터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고요. 인력난이나 공급망의 부진 문제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시장이 지금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이번 주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의 이런 혼란은요, 섹터 퍼포먼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번 주 시장을 압도한 섹터는 바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얘네가 그냥 시장을 아웃퍼포먼 정도가 아니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거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시장을 강타했던 작년 3월 이후 최고의 월간 수익을 올렸는데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지금 얼마나 방어적인가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좋은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 뒤를 이어서 원자재와 파이낸셜이 어 뭐 마지막으로 좋은 플러스 수익을 올렸는데요. 근데 웃기는 건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도요, 파이낸셜이
겨우 손실을 면하는 수준의 턱걸이를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결국 최근 계속 말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가 원인이고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거 역시 파이낸셜 섹터의 약진을 막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는요. 자유 소비재와 에너지 그리고 기술이었는데요. 뭐 얘네는 이유가 확실하죠. 일단 자유 소비재는 그동안 오른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연준의 긴축까지 뭐 금리 인상 그 상승 압박을 그대로 받았고요. 에너지는 경기 둔화에 따른 뭐 수요 감소 둔화가 작용을 했죠. 기술주는 금리 상승 압박도 받았고요. 소프트웨어처럼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큰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반대로 인제 산업재와 커뮤니케이션 같은 쪽은 지금 뭐 일종의 깍두기 같은 모습이죠. 별 움직임도 없고요. 손실도 없고 수익도 크게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경기 방어주의 성향도 있지만요. 또 기술 성장주 역시 많아서 애매모호한 수익을 보였고요. 산업재해는 가치주가 회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경기 회복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모멘텀을 또 제대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그럼 과연 이 경기 방어적인 성향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왜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지 않고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증시는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자유소비재 대비 필수소비재 주가의 추이인데요. 작년 3월 팬데믹 때 그 증시가 무너질 때를 보면요. 3월 5 일까지 시장이 잠시 반등을 할 때도요. 필수 소비재의 추세는 이미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S&P 500이 저점을 찍기 전에 이미 필수 소비재는요. 자유 소비재 대비 3일 전부터 큰 하락세를 보이죠. 이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었다라는 단서가 됐죠. 상황을 지금으로 맞춰서 보면은요. 필수 소비재의 투자 심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내내 굉장히 아웃 퍼포먼스를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내내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에서 저항을 받아서 약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주에는 과연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 쪽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한 걸로요. 채권 시장에서도 똑같은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투자 등급에서 최악의 등급을 가진 가장 위험하다는 자산이죠. 정크 본드하고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가장 또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상품과의 그 대비 비교 주가 추이인데요. 20년 장기 국채 상품인 그 TLT 대비 정크 본드인 JNK를 나누면 추세를 12월 초부터 무너뜨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은 또 하락을 했고요. 사실 최근 주식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했지만 그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는 안전 자산을 향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지금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쪼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연 급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채권 시장의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건 반대로 보면요. 국채 금리의 상승세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10 년물 금리가 어 회복세를 보이느냐 상승세를 보이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 10 년물 금리를 보는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바로 벤치마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금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요. 이 10 년물 금리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했어요. 이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10 년물 금리는 그 전 시장의 바이탈 사인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금리가 방향을 완전히 꺾게 되면 언제나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10 년물 금리의 방향이 팬데믹 이후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았던 상승 추세를
밟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주 간신히 이 추세선을 밟고 반등하면서 시장이 겨우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에 지켜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 년물 금리의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버리고 위험 자산으로 향하느냐 여부는 바로 이 금리의 상승 여부에 달려 있겠죠. 물론 이게 반대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 중에서도 가장 빛난 것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나타난 경기 방어주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헬스케어는 딱히 지금이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책적으로나 경기 수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불확실하게 돌아가면서요. 많은 투자 은행들이요. 지금 경기 방어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권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헬스케어 섹터는 꼭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성장을 하고 내년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골드만삭스나 다른 IB들의 전망에서도 어 손꼽는 섹터입니다. 내년 주목할 만한 섹터인데요.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향 그리고 성장이라는 측면을 모두 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헬스케어 섹터는 저희 방송은 이제 11 월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겨울이 되면 헬스케어 쪽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인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요. 이 파이저를 비롯해서요. FDA나 일라이 릴리 길리어드 같은 기업들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죠. 모두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요즘 강세가 대단해요. 근데 인제 물론 시장이 이렇게 초강세를 보일 때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리스크 리워드 측면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하고 보고 있고요. 기회를 봐야겠죠. 그나마 인제 다만 '위험 보상이 쪼금 낮다.'라고 보는 건 제 입장에서는 길리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팬데믹 초에 작년에 인제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인가 그걸로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길리어드는요. HIV HIV가 아시죠? 에이즈. 예 HIV하고 C형 간염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특히 이 C형 간염 치료제는요. 너무 약효가 좋아서 이 질환 자체가 사라지면서 환자도 급감을 해서 수익도 줄었다는 그 유명한 길리어드 패러독스의 주인공이죠. 길리어드는요. 최근 2015 년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를 최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돌파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과연 올해 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요. 중소형주가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실 텐데요. 내년 전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또 중소형주입니다. 오늘 러셀 2000은 말 그대로 지옥에 갔다 왔는데요. 올해 저점을 테스트했죠. 마이크로캡 같은 경우는 저점을 하락했습니다. 하락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다행히 IWM 같은 경우는 3 시까지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스몰 캡의 반등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내내 이 단 한 번도 안 뚫린 저점이 만약에 다음 주에 뚫린다면요. 전체 시장 역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 사실 IWM이 스몰 캡이 뚫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건 아니고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뚫리는 거겠죠. 하여튼 그런 만큼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이 가치주, 가치의 봄날은 과연 오는 것인가라는 점이죠. 11 월과 12월 초에 방송을 통해서 인제 같은 차트를 보여 드렸습니다. 12월 이후에 가치주가 판을 확실히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올해 상당한 프라이스 액션이 있었던 저점 지지 레벨에 지금 맞닿아 있어서요. 다음 주에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약간 여기서 부딪혀서 내리는 모습도 조금 보였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지점을 상향 돌파하면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가치주가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 성장과 가치를 볼 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실질 금리입니다. 그냥 단순한 방금 보여 드린 뭐 기술적인 뭐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실질 금리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뭐 핵심 키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 높으면 실질 금리는 반대로 낮아지게 되겠죠. 이건 결국 성장주가 힘을 얻는 환경인데요. 이번 주는 여기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팁스라고 해서 물가 연동체라고 하는데요. 실질 금리와 완벽한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죠.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면서요. 이 반대로 상당히 좀 그 억눌렸던 국채 금리, 명목 금리라고도 하죠. 이 금리가 약해지면서 실질 금리는 반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또. 실 11 월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팁스가 힘을 잃고 이건 실질 금리의 상승세를 불렀죠. 이건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 상승에 강한 가치주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셈인데요. 최근 팁스가 하락을 했고 이거는 인제 다르게 말하면 실질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팁스의 하락세가 추세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죠. 왜냐면 두 번째 테스트가 있는데요. 팁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지 레벨에 접근하고 있죠. 최근 연준의 매파적 통화 정책을 어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요. 팁스가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이냐라는 점은 쪼금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반등을 한다는 건 결국 실질 금리가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연준은요 정책을 급선회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연준의 스탠스를 따라가느라 다리가 찢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장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가득 메운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고요. 투자자들 역시 뭐 잠시 쉬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거래량이 줄고 반대로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는 구간인데요. 물론 시장의 방향성이 저는 위로 크게 확대되길 기대를 하지만 상황은 역시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다음 주 저는 월요일 마켓 프리뷰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